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대항해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뭔가 동방의 물건들 같은 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제대로 된 그런 동방의 물상 같은 것을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면 흘러갈수록 유럽의 경제가 점차 안정화가 되고, 그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이들의 구매력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지 못하고 바로 동방과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유럽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 중에서 특히 그나마 이 동방 무역과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몇몇 국가들은 사정이 좀 나았긴 했었지만은 이 무역의 루트에서 벗어나 있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와 같은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동방과 같이 교역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신항로 개척의 앞장서다에서부터 바로 유럽이 대서양 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배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방무역이 좀 더 활성화가 됩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의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서 비록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었지만은 일부 좀 약화시켰던 그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이 당시에 그 동방에서부터 물건들을 좀 더 많은 종류를 소개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동방 물건에 대한 여러 유럽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었었죠. 지금의 입장에서 이 책을 본다고 한다면 되게 황당한 얘기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쓰여졌었던 동방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 유럽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동쪽 끄트머리에는 집방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바로 황금으로 썼었다더라, 뭐 이런 식의 말이 있게 됐었죠. 실제로는 거짓말이긴 합니다. 여기서 집항구는 바로 재팬을 한다고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동방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이런 측면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먼 동방 지역으로 가는 것을 꺼려 했었던 이유는,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전부 다가 자기네들이 가지 못했었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국가가 만들어진 지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알려졌었던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각 지역의, 지구의 여러 가지 지역들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지리학이 발달하게 됐고요. 이 지역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진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도 하죠.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천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허허벌판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별의 모양을 보고서 여기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중세 유럽 사람들 미신 중에 하나는 지구가 네모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지만, 깨어 있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뱃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구가 둥글다, 뭐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별의 위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디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항해술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럽의 항해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돛 같은 것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바로 아주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바다까지 가긴 좀 많이 힘들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많이 발달했었던 삼각형의 돛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유럽에도 전파가 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먼 지역까지 항해해도 충분히 배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바로 캐러벨선이라고 하는 그런 배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특히 이때 당시에 이 삼각돛은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돛은 바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 때에 돛을 펼쳐가지고서 그 바람을 맞아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삼각돛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비록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역방향으로 분다고 하더라도 이 삼각도수를 이용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역풍이 분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먼 바다에 대한 그 항해가 충분히 가능했다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중국에서부터 바로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 들어오죠. 적어도 여기가 어느 쪽을 향하는 곳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욕구가 많아졌어요. 동방에 대한.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방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긴 했었지만 이슬람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방팔방은 바로 바다인데 지구는 둥글대요. 거기다가 바로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기술이 갖춰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가야죠.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당장 바로 무역의 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가 동방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항로를 찾는 것에 대해서 절실했다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무역의 통로에서 약간 좀 소외되었던 지역, 즉 이른바 이베리아 반도 근처에서 있었던 재정복 운동, 십자군의 일환이 있었죠. 이 재정복 운동의 결과 만들어졌었던 신생 독립국들, 바로 포르투갈이라든가 에스파냐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바로 이 동방 무역에서 소외되자 새로운 무역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탐험가들을 지원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엔리케 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주로 동방이니까 동쪽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동쪽 방향에 해당하는 탐험을 추구하는 그런 탐험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효과를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예요. 포르투갈입니다. 여기가 이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동방으로 가고 싶은데 딱 봐도 지금 오히려 지도가 서로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배를 타고 와도 서쪽으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아프리카 쪽을 따라가지고서 계속해서 내려갔었어요. 항상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이들은 이때 당시에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바로 이쪽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지형이 동쪽으로 꺾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나서 막 가고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한참 가다가 역시 또 지도가 남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쪽 막 탐험을 합니다. 탐험을 하다가 이때 당시에 남쪽 끝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왔대요. 계속해서 내려왔다가 드디어 바로 동쪽으로 가는 그 끄트머리의 봉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쪽에 있었던 산봉우리에다가 바로 희망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그렇게 하고 동쪽으로 가는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동방으로 가는 길이 되게 쉬웠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인도 근처까지 가게 되었었고, 자, 인도의 고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아예 그 무역에 이제 기지를 만들게 돼요. 여기를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 각 지역에다가 가장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에다가 바로 무역의 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동방을 지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동양과 같이 교역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바로 이런 길을 따라가지고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포르투갈이 일본에다가 조총을 이때 당시에 전달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바스코 다가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 고아까지 그리고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결과적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포르투갈은 계속해서 동진을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막대했다고 합니다. 이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길은 이때 당시에 크리스토교 국가가 가운데 있었던 이슬람 국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동방과 교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갈 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스만 튀르크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이 무역의 이익을 대거 감해서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대쪽 쪽에 있었던 이 에스파냐입니다. 이 에스파냐의 경우에는 옆에 있었던 포르투갈은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긴 했는데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포르투갈 해상 세력에게 제압을 충분히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에스파냐는 바로 포르투갈과의 그런 다툼을 피하면서도 자기들만의 바로 동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어떤 야심 많은 모험가가 이때 당시에 에스파냐를 찾아가게 되죠. 바로 에스파냐의 여왕이었던 이사벨라를 찾아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 바로 어차피 지구는 둥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동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서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계산에 의하면 얼마 동안만 더 가면 바로 중국과 그 다음에 인도와 같은 그런 나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계산했었던 지구의 둘레보다도 지구의 둘레가 훨씬 더 좀 컸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은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사벨라는 바로 이 모험심 많은 야심가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게 됐었고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사벨라 여왕에게 바로 많은 모험과 관련된 장비와 그 다음에 부하들을 지급을 받아서 그래서 드디어 출동을 했었죠. 출발을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만 가도 원하는 그런 시간대에 아무런 그런 섬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런 무슨 토지라든가 이런 거 전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번은 이때 당시에 선상에서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마터면은 바로 이 반란이 밀려가지고서 콜럼부스도 이때 그만 이 모험을 중단할 뻔도 했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콜럼부스가 이 선원들을 설득해요. 딱 며칠만 더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령 계속해서 육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서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이 콜럼부스의 배는 계속 가다가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육지를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콜럼부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쪽에 있었던 바로 이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곳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위치가 여긴데 아메리카잖아요. 근데 왜 이름이 서인도 제도일까요? 여러분들 인도는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콜럼부스는 이 땅을 여기 있었던 이 섬을 바로 인도의 한 곳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황인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계산상 거기에 분명히 인도가 있었어야 됐으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콜럼부스는 이곳을 차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여왕에게 이곳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임명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콜럼부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의 일부라고 믿었었대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콜럼부스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이제 하나의 설이긴 한데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쪽 섬을 넘어서 이때 당시에 이 길다란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있다는 것을 유럽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바로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새롭게 발견했던 이 대륙의 이름을 아메리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콜럼버스 에스파냐의 지원이 있었지만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 드디어 유럽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있다는 것은 좋다 치는데 문제는 동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역시 스페인의 바로 지원을 받아서 당시에 마젤란이라고 한 사람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세계 일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이때 당시에 다시 에스파냐를 떠나서 알려진 그런 항로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이 바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래도 이때 당시에 마젤란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그랬다가 이때 당시에 바로 이쪽 근처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그런 지형을 일컬어서 이제 폭풍의 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딱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계산상 이제 서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육지가 끝나는 곳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육지가 끝나는 곳을 나타나게 되자 계속해서 나아갔죠. 그리고 자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중국이 있는 쪽을 향해 가지고서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지나갔었던 이 바다가 너무나도 생각보다도 바람도 안 불고 그 다음에 태풍도 안 불고 그랬었대요. 솔직히 말하면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곳을 계속해서 지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핀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됐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원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이들이 일종의 침입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공격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한 3대인가 갔었던 그런 배들 중에서 한 대가 이제 여기에서 없어지게 됐고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선단을 이끌고 있었던 마젤란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70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페인의 침략자들 물리쳤었던 원주민 추장이 바로 라프라프라고 하는 건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277페이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머지 두 개의 배들만 다시 스페인인 쪽으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돌아가는 길이 중간에 포르투갈로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때 당시에 포르투갈의 눈을 피해가지고서 요리조리 피하다가 그만 한 대가 포르투갈에게 잡혀버렸어요. 잡혀버려가지고서 그들에게 납포를 당하게 됐고, 이들은 계속해서 기존에 알려졌었던 그런 길을 이용해가지고서 바로 자기가 있었던 유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고서 드디어 이때 당시에 이 스페인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던 마젤란의 부하들은 사실상 바로 완벽하게 세계 일주를 확실하게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돌아가지고서 그래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바로 무역은 너무나도 그 이익이 없을 것 같잖아요. 왜냐? 너무 가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바로 여러분들 향료가 많이 난다고 했었죠? 근데 당시에 이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향료를 갖고 왔었고 유럽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판매해가지고서 얻었던 그 수익이 바로 이때 당시에 마젤란이 전체 선단을 3개를 꾸려가지고서 갔었던 전체 운송 비용보다도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가는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은 한번 가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쪽과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일컬어서 우리는 대서양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다음 여기가 이제 태평양입니다. 주로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개의 국가들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전 세계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마젤란은 에스파냐의 지원으로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해내갔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증명을 했으며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슬람을 피하고서도 중국과 교역을 할 수 있는 항로를 찾게 됩니다. 자, 이것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무역의 중심지가 확 바뀌어버려요. 옛날에는 바로 이렇게 이런 길을 통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유럽으로 가거나 혹은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비단길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바닷길이 발견되면서 이런 길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가거나 혹은 이렇게 가거나 하는 길이 있었었죠. 자, 그랬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가 대서양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었던 이 무역의 이 루트들 이거 상당수 전부 다 보면은 육지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슬람을 거쳐야 되는 길이기도 했고요. 이슬람이 있어서 중간에 바로 중개 무역 이익을 너무나도 많이 붙여먹다 보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이 여기에 질려가지고서 이 루트를 통한 그런 무역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이런 무역의 루트가 점차 쇠퇴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바로 이 대서양을 통한 무역이 점차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과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도 같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바로 대서양 연안 국가, 즉 이 대서양과 같이 국경선을 접해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에 활약을 많이 하게 되면서 대서양 연안 국가들이 굉장히 번영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나중에 후발주자긴 했었지만 바로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과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은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들이 번영을 했었던 무역의 형태는 우리가 하는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무역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 삼각무역은 이후에도 여러 번 또 나오긴 하는데요. 이때 당시 삼각무역이 이런 방식으로 시행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즉, 먼저 유럽은 기본적으로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때문에 팔았었던 물건이 바로 뭐냐면
목화로 만든 제품, 면제품 같은 것을 주로 많이 갖다 줬었어요. 또한 유럽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 무기 기술이 제일 발달되었었던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를 많이 팔았겠죠. 대표적으로 조총 같은 것들,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공짜는 없다고 했었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먼저 면제품을 아메리카에다 갖다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바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재료라 볼 수 있었던 뭐 사탕수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면화, 이제 목화죠, 목화. 이 다음에 유럽에서 새롭게 발견했었던 아메리카의 원래는 제사를 지낼 때에 필요했던 제사 도구 중에 하나였던 이 담배를 대거 이 유럽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에서 이렇게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메리카 지역에 있었던 노동력의 숫자가 점점점 많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디오들의 숫자가 줄게 되면서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은 바로 아프리카에다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즉 유럽은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에다가 면제품과 무기를 팝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아프리카에서는 바로 유럽에다가 주로 뭘 주느냐? 아프리카 지역에서 흑인들을 대거 납치를 합니다. 즉 아프리카의 부족들이 다른 부족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납치해서 바로 유럽 사람들에게 노예로 판매를 하는 거죠. 바로 그 판매한 대가로서 유럽 사람들에게 면제품이라든가 무기 같은 것을 그 대가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얻게 됐던 그 노예는 일부는 유럽으로 가고 그들의 상당수는 아메리카로 가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흑인 노예들이 바로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던 바로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은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미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즈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잉카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유럽의 국가들에게 멸망을 하게 되면서 그들 국가가 갖고 있었던 보유했었던 그런 귀금속들의 상당수를 다 뺏겨요. 다 뺏겨가지고서 유럽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갖게 됐고 유럽에 있는 상인들의 공급이 되게 됐던 것이죠. 더 이상 뺏어갈 금과 은이 없게 되자 유럽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은광 같은 것을 새롭게 개발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많은 양에 해당되는 은들을 이제 캐내가지고서 유럽으로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생겨나게 돼요. 즉 아메리카의 금과 은들이 유럽으로 대량으로 유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하면 금과 은은 돈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금과 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이른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자, 상인들의 경우에는 물건들을 이제 해외에서 많이 사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물건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했었었고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점차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게 됐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노동자들의 경우엔요. 예를 들면 월급을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한다면 100만 원씩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걸 잘 몰라요. 물가가 잘 올라가는 걸 모르다 보니까 10년 전과 지금과 똑같이 계속해서 월급을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바로 월급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월급이 옛날하고 그 금액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월급으로 받았던 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들도 상인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 같은 것을 판매하려고 할 때 옛날에 받았었던 그런 금액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상인들에게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문제는 그 금액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의 가격은 계속해서 같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같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귀족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금액은 같지만 판매하는 금액의 그 실제적인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귀족과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문제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모든 이익들을 상인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상인들이 경제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 상인들이 점차 힘을 키워가지고서 보다 더 대규모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처음에는 상인들이 상업만 하다가 나머지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공업관리도 같이 하게 되면서 상공업이 더욱더 많이 발달하게 됐었고요. 이때 당시에 상공업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었던 굉장히 많은 물건들은 첫 번째, 국내에서 불티나게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물건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서 더 이상 그 물건을 안 사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물건 더 이상 안 팔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 국가들은 상당수가 해외에다가 여러 개의 식민지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해외에 여러 개의 식민지들을 많이 만들게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물건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식민지인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물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팔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또 이제 불티나게 물건이 팔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근대적인 기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바로 지금 현대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데 하나의 바탕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별표 1개 반.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배경에서는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방무역 활성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방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동그라미 2번 빈칸 읽겠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만들었던 책의 이름은 바로 동방견문록,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의 출시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됩니다. 동그라미 3번 지리학과 천문학의 발달, 동그라미 4번 새로운 항해술의 보급, 캐럴벨성과 빈칸에 들어갈 도시의 이름은 바로 삼각도시죠. 네, 동그라미 5번 나침반의 사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신항로 개척에서는 포르투갈은 동쪽 항로로,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서쪽 항로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바로 바스쿠 다가마 같은 건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포르투갈 지원 밑줄.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인도 고아에 무역의 거점을 마련했으며, 동그라미 2번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콜럼부스 박스 에스파냐의 지원 밑줄. 동그라미 1번 바로 대서양 신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서인도 제도 도착. 그 다음에 마젤란 박스, 바로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서쪽 항로를 통해 필리핀을 거쳐 최초로 빈칸을 읽겠습니다. 세계 일주.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신항로 개척이 가져온 변화에서는요. 자, 첫 번째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이탈리아 도시국가와 오스만 제국이 쇠퇴합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바뀌었으니까요. 동그라미 2번 대서양 연안국가, 대서양 연안국가, 바닷가에 있는 국가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삼강무역의 발달에서는 유럽 박스 무기와 면제품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박스 빈칸 읽겠습니다. 노예와 교환하고, 노예를 이때 당시에 박스 치겠습니다. 아메리카 박스,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담배와 교환하게 되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가격혁명 밑줄 치겠습니다. 아메리카의 금과 은이 대량으로 유럽에 유입되어 빈칸에 적겠습니다. 물가가 폭등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서 이것의 결과 동그라미 1번 상인의 성장, 동그라미 2번 노동자와 귀족의 몰락. 자, 그 다음에 상업혁명에서 한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넓은 해외시장 확보로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동그라미 2번 주식회사 등 근대적인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빈칸을 적겠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아메리카의 토착 문명이 파괴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아메리카의 문명은 대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아스테카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근처에서 있었던 문명이 바로 이 아스테카입니다. 이 현재 멕시코가 있는 쪽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고대 문명의 파괴에서는 아스테카 문명이 있습니다. 이 아스테카 문명은 이미 먼 옛날서부터 아메리카 지역에는 문명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문명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다가 이 시대 때 와서는 아스테카 문명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제 국가의 구성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수도는 테노치틀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정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라미드형의 신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약간 좀 피라미드 비스무리하게 생겼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도 했었죠. 여러분들은 교과서 280페이지에 보면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피라미드형의 신전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즈테카 문명 이전에 마야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었었는데 그 마야 문명이 만들었었던 이 피라미드형의 재단이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이들은 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역법도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었대요.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사용했었던 그런 도구가 석기 시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철갑옷을 두른 그리고 총까지 갖고 왔었던 그런 유럽 사람들이 도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쉽게 이 정복자들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쉬웠던 것은 아니었겠죠. 아무리 대포와 총과 말 같은 그런 동물을 데리고서 쳐들어왔었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아스테카 문명이 쉽게 침략자들에게 당할 민족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우연히 겹쳐요. 뭐냐면 전설 같은 거 이 얘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얼굴이 하얀 신이 존재했답니다. 근데 그 얼굴이 하얀 신이 이 아스테카인들을 떠났대요. 그리고 떠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언젠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자, 그렇게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즈테카 문명에 코르테즈라고 하는 그런 백인들이 온 겁니다. 에스파냐가 파견했었던 사람이었었죠. 이 코르테즈가 딱 도착을 하게 되자 이때 당시에 아즈테카의 왕은 당시에 이 코르테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서 이 코르테즈를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르테즈의 그런 집단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바로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즈테카의 왕이 그만 이 코르테즈에게 잡혀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아즈테카의 그런 국민들은 코르테즈에게 엄청나게 저항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싸움에서 몇십만이 넘는 그런 군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코르테즈의 군대에게 이제 공격을 했었대요. 그런 코르테즈의 군대는 바로 이들을 맞이해가지고서 제대로 싸움 한번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비록 코르테즈 쪽이 대포라든가 그 다음에 총 같은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쐈을 때 바로 이 아즈테카의 전사들은 여기에 깜짝 놀라가지고서 일부 도망가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은 코르테즈는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피해가지고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코르테즈의 집단 내에서 갖고 왔었던 그런 질병이 바로 이 아즈테카에 퍼졌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아즈테카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바이러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는 자기 몸에 처음 맞이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저항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코르테스의 군대가 후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코르테스의 군대를 내쫓았었던 이 아즈테카의 군대들은 바로 이 코르테스의 군대가 갖고 왔었던 그 질병에 의해서 완전히 다 잠식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코르테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서 다시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바로 이 코르테스의 군대에게 저항할 수 있는 군대가 거의 없었다고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서 굉장히 어이없게도 이때 당시에 아즈테카 문명은 바로 이렇게 그 끝맺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잉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잉카 문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칠레와 페루가 있었던 그런 지역에 존재했었던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는 쿠스코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곳이 이쪽에 해당되는 곳이다 보니까 긴 곳을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지방의 소식 같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또 한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잘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러한 도로망이 되게 많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좀 체계적으로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대요. 그리고 각 지방에다가 왕이 임명한 관료와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듣는 군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문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들은 이때 당시에 매듭 같은 거 있죠. 뭐 줄이라든가 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매듭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매듭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남겨서 전달하는 모습을 갖추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쪽이 바로 이제 그 안데스 산맥과 같은 산 위에 고원지대에 해당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농경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 농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땅을 계단식으로
점차 올라가긴 하지만 일부는 계단이 있는 그 평평한 부분은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는 계단식 농경지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고 있었던 잉카 문명.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코테스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에 해당됐었던 군대를 가지고서 잉카 문명을 쳐들어왔었던 피사로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필이면 정말 운이 나쁘게도 당시에 왕위 후보자가 이 잉카 문명이 갈려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왕위 후보자들의 그런 이제 다툼을 교묘하게 이용했었던 피사로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잉카 문명은 멸망의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의 운명은 뻔합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에요. 금과 은. 그래가지고서 이들은 당시에 이 아즈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황금들을 막 그냥 다 약탈을 하게 됐었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 아즈테카 문명의 왕이었었던 몬테수마는 자기가 이제 코르테스에게 잡혔을 때 자신의 몸값으로 커다란 방에 자기의 키 높이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에 해당하는 황금을 가득 채워가지고서 너희한테 줄 테니까 나를 풀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코르테스는 그것을 받고서 그리고서 오히려 이 몬테수마를 죽였다고 합니다. 자, 스페인의 정복자들, 이들은 계속해서 아즈테카와 잉카 문명이 갖고 있었던 모든 황금들을 다 약탈을 했는데요. 문제는 다 약탈한 다음에는 더 이상 황금과 은이 나올 수가 있는 곳이 없게 되자 아예 광산까지 채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광산이었었던 포토시 은광과 같은 그런 광산을 많이 채굴해서 거기에서 금과 은 같은 것을 많이 캐내서 유럽으로 갖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었던 작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탕수수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커피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에서 주로 이제 많이 재배됐었던 기호식품이었었던, 지금은 이제 유해식품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담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에게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조금 재배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한꺼번에 재배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대농장을 꾸려서 상업작물이라 볼 수 있었던 사탕수수라든가 커피라든가 담배 같은 것들만 가지고서 재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현지에 있었던 원주민 노동력들에게 되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원주민 노동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아까 전에 아즈테카 문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유럽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남아메리카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온갖 전염병들을 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다 전파를 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메리카 사람들은 이러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병균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것을 견디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수백만이 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이 아메리카 사람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반란을 일으키면 또 죽였었고요. 그 다음에 질병으로 해서 죽었고요. 특히 많이 사람들 죽였었던 질병이 바로 여기 보이는 천연두라든가 홍역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유럽 사람들이 뭔가 좀 양심에 찔린 것도 있어요. 첫 번째, 현실적으로는 플랜테이션이라든가 광산에서 일할 노동력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일할 노동력들이 다 죽어버리고 있었고, 두 번째는 에스파냐라든가 포르투갈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바로 이 지역 전체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는데 공식적인 명목은 이겁니다. 즉, 유럽에 있는 그런 백성들처럼 에스파냐의 국왕은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똑같은 백성으로 다뤄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에스파냐는 콩키스타도레스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정복자, 그 다음에 뭐 지배자, 뭐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이 아메리카 지역을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원주민들을 엄청나게 억압을 했고, 그것 때문에 원주민 수들이 또 엄청나게 급감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일부러 이 에스파냐 정부에서는 아메리카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바로 아메리카인들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노예들을 이때 당시에 대신
이 지역에서의 노동력을 쓰겠다고 하는 계획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대거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흑인들을 대거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데려오게 돼요. 당시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나라들이 그다지 많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몇 개가 있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들 국가들에게 바로 이 유럽에 있었던 그런 많은 무기 상인들이 바로 이 아프리카의 부족들에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총 같은 것을 판매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판매를 하면 판매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총을 받았었던 그 부족들은 자기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부족들을 힘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얻게 되었던 여러 명의 포로들을 유럽 사람들에게 노예로 판매를 해버립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광산이라든가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남자들을 많이 납치를 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신대륙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이제 보충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 바로 남자들만 거의 다 없어지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비 불균형도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옛날하고는 다르게 한번 다른 부족들을 공격하면 그들에게서부터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와 자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편들을 납치해가지고서 바로 유럽의 상인들에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부족 간에는 서로가 팔리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유럽의 무기를 많이 사가지고 내가 힘을 더 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부족을 공격을 해서 그 부족의 사람들을 유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면서 부족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었던 그런 배들은 여러분들 프린트 17페이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예 무역선에서 사탕수수 농장까지, 즉 거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거기 보이는 총알 탄환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노예선입니다. 노예선을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누워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빽빽하게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상태로 맨 위에 있는 사람들과 맨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층층이 있다가 이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아메리카를 건너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 중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바로 선원들에 의해서 곤란해져 가지고서 바닷물에다가 빠뜨려 버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가다가 이제 질병을 죽거나 향수병을 죽거나 스스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죽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아메리카를 건너가 가지고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린트 16페이지 3번 아메리카의 토착 문명이 파괴되다 해서 1번 고대 문명이 파괴 별표 하나, 아스테카 문명 동감 1번 수도는 테노치틀란 20만 명 정도 됐었고요. 동감 2번 거대한 피라미드형 신전. 동감이 3번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동감이 4번 정교한 역법이 중요했었고, 동감이 5번 석기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에스파냐에 누구라고 했었죠? 바로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문명은 파괴가 되죠. 별표 하나, 잉카 문명에서는 동감 1번 쿠스코라고 하는 곳에 도읍을 했었고,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동감 2번 도로망이 발달합니다. 동감이 3번 관료제와 군대 조직을 정비했었고요. 동감이 4번 매듭, 글자가 아니라 매듭에 의한 의사 전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감이 5번 계단식 농경지를 조성했었죠. 이들은 이때 당시에 나중에 가선 에스파냐의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별표 1개 반. 동감 2번 아메리칸 실현에서는 동감 1번 광산에서의 금, 은, 채굴 및 빈칸에 적혔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어입니다. 자, 이것을 경영하여 사탕수수와 커피 및 담배 같은 것을 재배하는 데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원주민 노동력을 사용합니다. 동감 2번 유럽의 전염병이 이때 당시에 확산되게 됐죠. 대표적으로 천연두, 그 다음에 홍역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또한 학살로 인해 가지고서 원주민의 숫자가 급감하게 됩니다. 바로 급감했었던 원주민의 숫자를 대신해서 노동력을 보강할 목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 노예들을 사오게 됐던 것이죠. 별표 하나, 아프리카의 실현에서는 아메리카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빈칸시켰습니다. 자,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보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아프리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동감 1번 인구가 감소가 되고요.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정확히 기억나면 19세기까지 1200만 명이라고 하네요. 자, 동감 1번
인구 감소되고 동감 2번 남녀의 성 비율도 역시 불균형하게 되면서 동감 3번 부족 간의 전쟁에 의해서 부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로 아프리카 내 그런 불행은 19세기를 넘어서 20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불행은 최종적으로는 서양에 의해서 더욱더 심화가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우리는 아프리카 지역을 굉장히 못 살고 불쌍한 동네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들의 불행의 원조는 바로 이 유럽 사람들의 그런 약탈과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의 탐욕이 바로 아프리카의 불행을 갖고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